거대한 부정부패를 저질러 미국 역사상 최초로 탄핵 위기에 몰리고 결국은 자진 사임한 미국 사상 전례가 없이 부패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리처드 닉슨. 오늘은 이 닉슨을 권좌에서 내려오게 만든, 그리고 오늘날 무슨 게이트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시초가 되는 사건, 바로 워터게이트 스캔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패로 탄핵 직전까지 갔던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 그런데 닉슨도 사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마셜 플랜에 찬성하여 유럽 지원에 힘쓰는 등 국제 문제에도 힘을 썼죠. 그러나 차츰 직위가 올라가면서 그는 정치인이 되면 할 수 있는 다양한 부정부패에 대해 알게 되었고, 소문은 들었지만 하원 상원 거쳐보니까 여기만 살짝 꽂히면 떼돈이 굴러 들어오고, 여기만 눈 감아주면 한 자리 없고, 정치판 이거 참 매력적이네. 나도 한번. 이 유혹에 넘어가 20세기 당시 만연했던 부패와 타협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가난했던 탓도 컸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합격하고도 돈 때문에 포기했을 정도였으니 그만큼 가난은 그에게 콤플렉스였고, 그 반대 심리로 부와 권력에 집착하게 된 것이죠. 참고로 닉슨은 젊은 시절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기관인 FBI에 지원한 바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던 그는 이것과는 정반대로 어느새 부패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닉슨은 1960년이 되면 마침내 대통령까지 출마하는데, 그러나 처음에는 케네디에게 밀려 패배하고 다음 선거 때는 후보 지명에까지 실패하는 고배를 마시게 되죠. 하지만 닉슨은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 기어코 정점까지 가서 금수저건 누구건 아무도 못 건드리는 위치에 올라가 주마. 자신의 욕망을 위해 기어코 8년을 더 기다려 1968년 미 대선에 출마했고, 하필 이때 라이벌인 민주당이 제3당이 창당되는 등 분열되는 바람에 이 기회로 닉슨은 드디어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성공합니다. 꿈에 그리던 백악관을 손에 넣은 닉슨은 이제 좋아, 백악관을 장악했어. 그럼 이제 내 사람들, 나의 머신을 풀 가동해서 내 한을 풀어버리겠다. 이제 작업 들어가자. 그리고 닉슨은 대통령 자신의 수족들, 소위 머신을 풀 가동하여 이제 부정부패에 시동을 걸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 그의 측근은, 그런데 카카, 곧바로 작업 들어가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만일에 대비해 저희 작업을 가려줄 가림막 같은 걸 먼저 마련해 두시고, 뭔가 까임 방지권 같은 것을 마련해 두란 소리군. 그리고 닉슨은 그 방법을 생각하다가, 그런 것에는 여론의 지지를 높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지. 그래야 작업이 들켜도 파장이 없으니. 그렇다면 닉슨은 지지율을 높여놔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닉슨은 고민하다가 당시 미국 국민들이 인플레이션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활용해, 그럼 인플레이션을 없애는 정책을 펴보자. 지금 국민들 관심사가 그거니까. 그래서 닉슨은 황급히 정책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대대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맞서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죠. 그러나 이것이 약간 일찍 나온 감이 있어서 일부에서는 정책 나온 게 좀 이른 감이 있는데 효과가 있을지 하는 시각도 있었으나, 그런데 빨리 한 것 치고 이는 꽤나 효과가 있었고, 경제가 인플레이션에서 점차 회복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자 닉슨, 이 지긋지긋한 인플레이션에서 우리를 구해주는구만. 그리고 국민들의 닉슨에 대한 지지율은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닉슨의 작품이 아니었던 게, 이건 전 대통령인 존슨의 정책을 그대로 따르고 주체만 닉슨 자신이 했다고 옮긴 것에 불과했습니다. 역시 대통령이 되고 봐야 해. 그러나 국민들은 이것이 닉슨 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따라서 닉슨에 대한 지지율은 점차 높아지며 어느샌가 닉슨은 많은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그는 좋아, 여론은 이제 어느 정도 되었으니 작업 들어가자고. 이렇게 임기 첫 해에는 여론을 좋게 만들고, 닉슨은 뒤로는 막대한 이득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벌어진 그의 비리는 너무나도 많고 아직까지도 잘 알려지지 않은 것도 많은데, 대표적인 걸 몇 개 꼽자면, 소농민이 아닌 유력한 농민들에게만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1천만 달러의 정치 자금을 받아 쓰고, 특정 회사에 특혜를 주는 대신 비용 보조금으로 40만 달러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각종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기 시작하죠. 그러나 닉슨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은폐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론은 닉슨에게 긍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닉슨은 매우 자유롭게 각종 부정을 저질렀고, 그는 거칠 것이 없었죠.
그런데 사실 닉슨의 이 부정부패가 여론만 좋게 해놓는다고 저지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부정행각을 본격적으로 하기 앞서 닉슨은 한 단계 관문을 넘긴 바가 있는데 바로 FBI였죠. FBI는 부정부패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FBI라도 현 미국 대통령을 건드리는 걸 쉽게 할 수 있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의 FBI는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FBI는 닉슨 전 대통령들 시절인 40년 전부터 초대국장 하버를 중심으로 엄청난 성장을 거듭한 상태였는데 하버는 FBI의 첩보, 수사 능력을 동원해 고위 정치인에 대한 비리 조사를 실시했고 그들의 정보를 엄청나게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런 조사들에 대해 당시 대통령 관련 인사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아니 정치에 하는 우리들을 들쑤시다니 FBI 너무 커진 거 아니야? 얘네 힘을 줄여버려야겠는데? 하며 FBI를 압박했으나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버는 조사한 정보를 토대로 그들에게 당신 그건 둘째치고 엄청 해먹었던데? 이거 몇 개만 공개해도 당신 정치 생명이 끊어질 것 같아. 오히려 당신은 우리에게 협조를 해야 하는 입장이야. 이렇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이때 많은 고위 정치인들은 대부분 뒤가 구려서 결국 이들은 반발은커녕 오히려 하버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버의 FBI는 세력을 늘려서 닉슨 시기쯤이 되면 어느덧 대통령마저 함부로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닉슨 역시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대통령이 되고 난 직후까지만 해도 이런 FBI를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했습니다. FBI 놈들 얘네가 정말 골칫거리인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해먹었던 것도 한둘이 아닌데 이게 폭로되기라도 하면 까딱하다가는 닉슨조차도 잘못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취임 후 그냥 대통령 당선됐겠다, 정신없는 틈에 대통령 권한으로 확 하버를 잘라버려? 이렇게도 생각해봤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벌어질 일이 대통령이 국장님을 자른다고? 그러면 우리가 단합해서 이를 응징하겠다. 하버 아래에 있는 FBI 요원들이 앙심을 품고 집단적으로 대통령에게 보복할까봐 두려워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처음에 FBI는 닉슨의 골칫거리였는데 그런데 그런 닉슨에게 취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의 행운이 따르게 되니 닉슨이 취임한 즈음부터 국장 하버가 나이가 들어서 눈에 띄게 기력이 쇠했던 것입니다. 하긴 닉슨이 전에 FBI 지원했을 때마저도 하버가 국장에 있었으니 하버는 굉장히 나이가 들어 있었죠. 그는 당시 나이로 70대가 넘은 고령이 되어 있었는데 하버의 주특기가 비리 조사를 빠르고 철저하게 먼저 끝내버리는 것인데 나이가 드니까 그게 너무 굼떠졌습니다. 그게 FBI 힘의 원천인데 그게 떨어지니 FBI 자체도 서서히 경직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하버가 예전 같지 않다, 예전의 FBI가 아니다 하는 의견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닉슨 측근들은 카카 하버가 저러니 이제 한숨 돌리셔도. 그러나 닉슨은 모르는 소리 마라. 쟤네한테는. 닉슨은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었으니 사실 하버가 늙어서 업무가 힘든 상태면 그냥 국장직을 다른 사람에게 승계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버가 아닌 다른 사람이 승계를 해도 FBI에는 전혀 타격이 없었던 게 당시에는 하버의 뒤를 이을 제목인 헤르트라는 번듯한 후계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하버 밑에서 오랫동안 일해 경험도 뛰어났을 뿐더러 정보 수집 능력이 매우 출중하고 무엇보다 청렴하다고 평가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후계자 헤르트가 국장이 된다면 오히려 FBI는 예전보다 효율적이고 청렴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있었죠. 그래서 FBI 요원들도 국장님께서 물러나셔도 헤르트님이 있으니 우리의 힘은 계속 유지된다. 그래서 닉슨은 굉장히 초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때 하버가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가 있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하버가 헤르트에게 국장 자리를 넘겨줄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래서 닉슨은 여기서 새로운 적 탄생 자리구나. 그리고 FBI 요원들은 이제 우리는 더욱 강력해진다. 그리고 그들은 회장에 모였고 이제 하버가 입장 발표를 하러 들어왔는데 그런데 여기서 하버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폭탄 선언을 하게 되니 국장 자리를 내려놓지 않겠다.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고 나는 계속해서 국장을 맡겠다 하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니 왜? 하는 반응이었죠. 닉슨도 어리둥절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버가 지금 자리를 계속 유지하면 FBI는 하버 밑에서 경직된 채로 유지될 게 뻔한 상황. 하버는 왜 이런 발표를 했을까요?
이는 권력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나왔듯 하버는 수십 년간 비리 정치인들을 압박하여 FBI의 힘을 극대화했는데 그렇게 되니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권력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힘이 착착 쌓여오니 이제는 대통령도 그들을 어찌할 수 없게 되었고 그런 FBI의 수장인 하버는 당연히 엄청난 권력을 얻었던 것인데 그러던 그는 어느 시점부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이 정도 권한은 미국 역사에 유례가 없는 것임이 확실한데 이 권력의 정점에 내가 있다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 권력을 사사로이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절제할 것이냐에 대한 기로였는데 그런데 여기서 그가 선택한 것은 뒤가 구린 정치인들한테 받은 권력이니 나도 약간 비슷하게 사용해도 괜찮겠지. 이 정도 힘이 있는데 나를 위해 쓰지 않는 게 이상한 거야. 좋아. 그렇게 가자고. 그가 가진 권력의 속성이 비리 정치인들의 비밀 정보를 얻으며 획득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이런 선택을 하기가 쉽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 선택 이후로 그는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며 여기저기에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1900년대 중반 당시 굵직한 사건들은 대부분 하버와 연관되어 있다는 음모론까지 돌았을 정도였죠. 그렇게 권력의 초절정에 하버는 몇 년이고 군림했는데 그러다가 그는 어느덧 닉슨 취임 이후로 이제는 자기가 늙었고 이런 권력을 내려놔야 한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 것이었죠. 그러나 그는 여기서 내가 어떤 고생을 해서 이렇게 잘 된 건데 난 절대 이 자리에 안 내려놓을 거야. 난 죽을 때까지 여기 앉아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말았던 것이었죠. 권력자들의 비리를 이용해 권력을 획득한 하버는 어느새 자신이 그 권력자처럼 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자리에 앉아있는다고 하면 당연히 이에 반발하는 사람들도 나올 게 뻔했죠. 그래도 이 타이밍쯤 됐으면 국가를 위해서 그만두셔야 하는 거 아닌? FBI가 경직되고 있는데. 그러나 하버는 내가 어떻게 이뤄낸 힘인데 왜 내려가야 하는 거냐?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내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난 자리를 보전하겠다. 그는 결국에는 자신이 쌓아온 인맥까지 이용해 그의 자리를 보전하기로 하는데 그래서 그는 의회에 있던 자신의 친구들을 끌어다가 썼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의회 사람들의 힘을 바탕으로 하버는 자리를 보전하죠. 그런데 이것이 큰 문제가 되고 마는데 그렇게 되면 FBI 자체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회 사람들이 국장의 권좌에 개입한 것이므로 의회가 결국 FBI의 힘에도 개입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곧 FBI의 힘을 떨어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의회에는 닉슨 당인 공화당 사람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죠. 이 의미는 공화당의 정점인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약화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에 회의적이었고 헤르트가 국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버는 자신의 힘을 포기하지 못했고 국장직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후계자인 헤르트 부국장도 썩 유쾌하지는 못했죠. 국장님께서 계속 하시겠다고. 이러면 대통령을 견제해야 될 우리가. 그리고 당연히 닉슨은 이거 상황이 나한테 유리하게. 이에 매우 기뻐했죠. 하버가 나이와 의회 인맥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니 이제 닉슨은 전임 대통령들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FBI가 이렇게 된 상황, 이제 닉슨은 역시 국장도 욕심 있는 친구였군. 아주 좋아. 그럼 판은 마련됐다. 우린 작업 들어가 보자. 그래서 닉슨은 자신의 계파인 CRP라는 조직까지 만들고 마구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경위로 아까 설명했던 닉슨의 부정부패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원래라면 하버가 견제해줘야 했으나 지금은 내 자리 유지도 바쁜데 견제를 어떻게 해? 닉슨부터는 그냥 넘어가 주자고. 이렇게 되었고 닉슨은 좋아. 그럼 이제부터는 눈치 볼 거 없다. 자, 그럼 우리도 본격적으로 들어가자고.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닉슨 정권의 부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젠 더한 것도 하기 시작하는데 혹시라도 그가 하는 부정부패를 파헤치려는 언론이 생기면 우리를 공권력 동원해서 그 언론 처단해버려. 이렇게 공권력을 남용해서 언론까지 처리하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닉슨의 비리는 대중에게도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으며 이렇게만 이어진다면 닉슨의 그동안의 부정부패는 완전 범죄로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부국장 헤르트 뿐이었는데 국장인 하버가 이를 눈감아주는 상황이었으니 헤르트는 어디까지나 부국장이자 2인자 국장인 하버 밑에서 대기하며 닉슨이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청렴했던 그는 당연히
이렇게 가면 미국의 앞날이 참 이럴 수밖에 없었죠. 대다수 FBI 요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닉슨의 임기를 이어오고 국민들은 계속해서 속고 있었고, 하버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이번 임기 내내 국장 자리에 앉아있던 상태. 그렇게 시간은 흘러 별탈 없이 닉슨의 4년차 임기까지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자 닉슨이 원한 것은,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대통령도 슬슬 다음에도 대통령이 될 재선을 준비하기 바빴던 것입니다. 이제 곧 미국 대선 시즌이 다가올 것이었고, 닉슨의 공화당은 민주당과의 경합을 서서히 벌이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주의 깊게 지켜보는 사람은 당연히 헤르트였죠. 닉슨이 이제 재선을 꿈꾸는 건가? 이거 참...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헤르트가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였는데, 그래도 대선 시즌이니 닉슨의 부정을 막을 방법은 이번 대선에서 닉슨이 지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다. 제발 민주당이 이겼으면.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람과는 달리 당시의 분위기는 공화당이 우세했습니다. 저번 선거 때처럼 여전히 민주당은 분열되어 있었고, 민주당에 비해 닉슨의 지지율은 그야말로 하늘을 찔러서 닉슨의 손쉬운 승리가 예상될 정도의 분위기였죠. 반전의 기미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닉슨이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가 있었죠. 바로 폭로였습니다. 이런 대선 시즌에 누군가 닉슨의 비리를 폭로하거나 아니면 닉슨이 어떤 실수를 하던가 해서 어떠한 계기를 통해 닉슨의 부정행각이 폭로된다면 여론이 뒤바뀌어 닉슨은 재선되지 못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헤르트도 이 시기에 분명 민주당에서건 어디에서건 곧 누군가가 닉슨의 부정에 대한 정보를 터뜨릴 거야. 대선 기간에 그런 일이 없는 게 이상하지. 난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딱 터지면 수사 들어가서 끝장내 버려야겠다. 게다가 당시에는 닉슨의 언론 견제 때문에 알게 모르게 반 닉슨 언론이 뿌리내려져 있던 상태였고, 그래서 헤르트는 이런 상황에서라면 폭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참고로 FBI 쪽에서 먼저 정보를 터뜨리는 것은 불가능했던 게, FBI가 앞장서서 이런 국가 내부 문제를 폭로하면 그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되니 그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헤르트는 그러면 닉슨 관련 정보들을 비축해놔야겠다. 어디선가 한 건 터지면 곧바로 다음 정보까지 뿌릴 수 있게. 좋아. 닉슨 당신도 이번 임기가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렇게 대선 시즌은 시작되고, 헤르트는 지금까지 모은 FBI의 정보들을 정리하며 닉슨을 무너뜨릴 한 방이 터지는 시점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 한 방이 터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낙선한 끝에 1968년 어렵게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리처드 닉슨 대통령. 그는 임기 중 대외적으로는 소련과의 냉전을 완화시키는 등 꽤나 성공적인 행보를 보였으나 뒤로는 부정과 비리를 마음껏 저질러온 대통령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일부 유력한 농민들에게만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1천만 달러의 정치 자금을 받아 쓰고, 특정 회사에만 특혜를 주는 대신 비용 보조금으로 40만 달러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권력을 이용하여 막대한 뒷이득을 챙겼죠. 그러나 닉슨은 워낙 대외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잘 챙겨서 닉슨의 지지율은 높은 편이었고, 또한 닉슨은 혹시 자신의 이런 부정행각을 파헤치려는 언론이 있으면 그 언론을 통제하며 자신의 부정부패를 철저히 은폐했습니다. 그렇게 부정과 함께했던 닉슨의 4년 임기가 지났고, 이제 닉슨이 원하는 것은 벌써 4년이... 하지만 여기서 끝내지 않지. 다음 4년도 내가 재선을 준비하겠다. 다름 아닌 권력의 유지였습니다. 오늘날 트럼프 대통령처럼 재선을 준비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2020년 대선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닉슨은 이와는 정반대였는데, 그는 정말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높았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는 60%가 넘는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죠. 반면 상대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은 매우 낮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닉슨이 손쉽게 재선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여겨졌죠. 여론조사도 압도적으로 닉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닉슨의 측근들은 카카, 이대로라면 재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제부터는 선거 다음 일도 함께 대비하시는 게... 그런데 닉슨은 여기서 그래? 그런데 내 생각은 다르다. 약간은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참에 눈엣가시였던 민주당을
완전히 밟아주자고. 닉슨은 지금에 만족하지 말고 이참에 압도적으로 선거에서 이겨서 민주당을 납작하게 눌러놓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 닉슨은 민주당에게 패배하여 낙선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 탓에 8년이나 기다려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었고 민주당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때 닉슨은 케네디 대통령에게 패배했는데요. 특히나 여기서 치욕적으로 패했는데 열등감이 많았던 성격인 닉슨은 그래서 민주당에 대해서는 정말 혐오했죠. 그래서 그는 지금 여론도 압도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하니 역사에 남을 정도로 이겨보자고. 그런데 측근은 그런데 거기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별 의미는 없습니다. 재선 후의 일도 함께 대비하셔야 효율적. 뭐? 별 의미가 없어? 내가 8년 전에 케네디한테 TV에서 개망신당한 거 잊었냐? 그는 1960년 선거에서 TV 토론에서 식은땀을 흘리는 등 굴욕을 겪은 바가 있는데 그때의 기억이 열등감이 많은 닉슨에게는 콤플렉스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닉슨은 정말 이기고 싶었고 민주당 그것들이 다음 선거에도 다다음 선거에도 영향력을 잃을 정도로 밟아버려야 한다. 더 이상 토달지 말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민주당을 완벽히 누릴 방안을 마련해. 그래서 측근들은 당황하고 결국은 이런 확고한 결심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어쨌든 뭐라도 해보기로 하는데 그런데 지금 딱히 할 수 있는 게 이기고 있는데 더 이길 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참 말이 쉽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닉슨 캠프의 누군가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기왕에 하는 거 통 크게 100만 달러 들여서 특수 통신장치 탑재한 추격기,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미행 이런 거에서 아주 크게 해봅시다. 그러면 각각께서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이 사람은 고든 리디라는 당시 괴짜로 통하던 인물로 닉슨의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이 딱 보면 알 정도로 굉장히 막장인 계획이었는데 계획도 계획이었지만 100만 달러가 든다고 했는데 그건 당시 돈으로 100억 원 정도의 거액이라 그건 너무 과하잖아. 그런 걸 의견이라고. 그래서 그는 내용을 수정해서 금액을 절반으로 줄인 계획을 들고 왔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말도 안 되는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마저도 거부당하죠. 그래서 리디는 알겠어요. 그럼 이게 마지막 25만 달러만 들여서 제 계획으로 해봅시다. 이렇게 3번이나 계획을 수정해서 오자 닉슨의 측근도 3번이나 거부하긴 좀 그런데 그리고 딱히 다른 의견도 별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처음에 100억은 좀 오바였는데 25억이라 이것까진 뭐 가깝게도 그 정도 드렸다고 말씀드리면 충분히 우리가 노력했다고 생각하시겠지. 그래, 승인해주겠다. 진행해봐. 리디의 계획을 마침내 승인하게 되죠. 그런데 그 계획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불법 행위인 도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당 본부를 도청해서 그들을 엿듣자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범죄고 이를 승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닉슨이 워낙 권력 남용에 각종 비리를 4년간이나 저질러온 탓에 닉슨의 측근들 역시 이런 대통령 밑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무감각해진 상태여서 지금까지 안 걸렸으니 도청쯤은 별 탈 없겠지. 진행해봐 하고 승인한 것이죠. 범죄를 저지른다는 죄책감보다 리디의 제안을 3번이나 거절하기가 좀 그렇다는 마음이 더 컸을 정도로 닉슨 정권은 부하들까지도 부패해 있었죠. 아무튼 리디는 이제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데 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선거 전략을 짜는 것을 도청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당시 민주당의 선거 본부는 워터게이트라는 이름의 복합 건물에 자리하고 있었죠. 그래서 리디는 그곳으로 5명의 요원을 보내 워터게이트 건물에 도청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도청장치 설치에는 성공하는데 하고 난 뒤에 문제가 생기게 되니 왜 들리지가 않지? 그 설치해 놓은 게 제대로 작동을 안 했던 것입니다. 준비가 미숙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리디는 야 이를 그따위로 다시 설치하고 와. 근데 다시 설치하면 걸릴 확률이 야마 허술하게 처리하면 각하께서 만족을 못해요. 어서 다시 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5명은 다시 도청기를 설치하러 가죠. 그런데 똑같은 곳에 침입을 하니 그때 그곳을 지키고 있던 워터게이트 경비원이 그들의 낌새를 눈치채고 자꾸 수상한데 야 경찰에 신고해. 그리고 도청기를 설치하느라 정신없던 5명은 그때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잡히게 되는데 이것이 워터게이트 사건의 시작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경찰들도 그냥 뭐 5명짜리 단순 침입 강도 짓인가 보구만, 이렇게 단순 침입 사건이라고 추정이 되었지만, 그런데 조사를 하면서 이들이 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해 침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은 도청? 야, 이건 좀 큰 건인데? 이거 우리 말고 연방수사국에다 넘겨야겠다. 그리고 이 사건은 연방수사국에 넘겨지게 되는데, 연방수사국이 바로 영어로 하면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즉 FBI였죠. 일반 범죄보다 더 큰 도청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 FBI였기 때문에 거기서 이 사건을 맡아 수사를 들어가기 시작했죠. 도청이라 민주당 선거본부가 있던 건물에? 일단 수사 들어가 보자고.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상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침입자 5명의 소지품에서 백악관 관련 인물의 전화번호가 나오고, 게다가 그들이 소지하고 있던 지폐가 있었는데 그 지폐들이 일련 번호가 연속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수상한 것이었죠. 사실 이들이 침입할 때 리디는 아까 25만 달러짜리 계획을 세울 때 그 돈으로 수고비와 각종 경비를 이 5명에게 지급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막 기계에서 뽑혀 나온 일련 번호가 연속되는 지폐를 지급했던 것이었죠. 이것은 정부 기관과 관련된 인물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FBI는 이것을 매우 수상하게 여기고, 이 수사의 핵심 인물이었던 FBI의 부국장 마크 펠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백악관 인물의 전화번호, 여기까지는 우연이라 쳐도 일련 번호가 연속되는 지폐가 역시 수상해. 뭔가가 있다. 억측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정부의 사람과 관련이 있을 수도. 그리고 FBI에서는 계속해서 깊숙이 조사를 시작하죠. 그래서 이 5명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들은 재판에까지 넘겨지게 됩니다. 재판은 진행되고 이 5명의 신상은 탈탈 털리게 되는데, 조사 과정에서 이 일련 번호가 연속되는 지폐에 대해 그 전모가 밝혀지게 됩니다. 이 지폐들은 추적을 하기가 매우 힘들었는데, 알고 보니 이들이 가지고 있던 돈들은 멕시코를 한번 거쳐서 세탁된 것으로 밝혀졌던 것입니다. 닉슨의 부하들은 이 돈도 그냥 준 게 아니라 자금의 출처를 세탁하기 위해 멕시코시티를 거쳐서 돈 세탁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더 캐내다 보니 당연히 처음에 이 도청 계획을 세운 사람인 리디가 이 계획을 세웠던 자임이 밝혀졌고, 이제 아까 리디의 계획을 승인해준 사람들에게까지 수사 범위가 올라갑니다. 정부의 인물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것이어서 펠트는 이에 경각심을 갖고 더욱 수사를 진행하는데, 그렇게 그것에 연루된 사람들의 가닥이 쭉 토란줄기처럼 이어졌고, 그 줄기는 어느덧 닉슨 재선위원회라는 곳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재선위원회가 연루되어 있다고? 닉슨 재선위원회란 닉슨의 재선을 위해서 조직된 단체, 즉 닉슨의 측근들이 속해 있던 조직이었습니다. 아까 나온 대통령의 측근들은 상당수가 이 재선위원회에 속해 있었죠. 그래서 펠트는 이거 대통령의 측근들이? 그러면 혹시 대통령과도 관련된 것일 수도 있지 않나? 만약 그게 맞다면 대통령은 엄청난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인데 수사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한다. 이렇게 대통령 직속 기관이 뒤로 돈 세탁을 할 정도니, 이 정도 사이즈면 완전히 부정부패에도 깊숙이 연관된 것이 뻔한 상황. 그리고 FBI는 부정부패 관련 범죄도 수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깊숙이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FBI는 당시 엄청난 수사 능력을 자랑했기 때문에 이제 펠트는 빠른 시일 내에 닉슨의 전모를 모두 파악하게 되는데, 그는 닉슨이 자신의 재선위원회를 통해 직권 남용, 횡령 등 온갖 부정은 전부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닉슨은 이를 은폐한다고 은폐하긴 했었지만 FBI의 조직적이고 철저한 수사 능력에는 그냥 전부 드러나게 되죠. 이런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자 이런 짓을 알게 모르게 하고 있었다니, 우리 미 합중국의 대통령식이나 되는 사람이. 그리고 결심을 하게 되죠. 좋아, 얼마나 걸릴진 모르겠지만 내 반드시 닉슨을 철저히 단죄하겠다. 정의로웠던 펠트는 이런 마음을 먹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FBI가 조사 들어간 시기에 닉슨은 처음에는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각되었다는 소식만을 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 걸려? 이 처리를 어떻게... 그래도 잘 넘어가겠지. 내가 철저히 은폐는 해놨으니 4년간 얼마나 잘 숨겨왔는데
그러나 뒤늦게 닉슨은 FBI에서 조사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뭐야? FBI가 조사 들어갔다고? 야, 내가 민주당 이기랬지. FBI를 끌어들이랬냐? 아, 이거 큰일. 걔네 수사력 장난 아닌데. 이거 까딱하면 우리가 한 것들 전부 다 들통나.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닉슨은 곧 이 수사가 이미 엄청나게 진행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닉슨은 이에 경악하죠. FBI에서 그럼 다 알고 있다는.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한 것들이. 게다가 이때쯤 되면 언론들도 냄새를 맡고 워터게이트 사건에 몰려들고 있었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미 보도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이대로라면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은 순식간인 상황. 그래서 닉슨은 당황하여 어떻게든 저들과 우리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일단 백악관 성명 발표해. 침입자들은 우리와 무관하다고. 그래서 백악관 측에서 발표를 하는데, 워터게이트 사건은 백악관과 무관하다. 워터게이트에서 있었던 일은 그저 3.6 강도 사건에 불과하다 라고 일축했죠. 그래서 일부 대중들은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해 대강 소식은 접했으나 일단은 닉슨 지지율이 높았으니 이 발표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뭐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으니 별거 아니겠지. 우리 대통령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 그리고 사실 언론이 모여들긴 했지만 그 보도도 제한적이었던 게, FBI가 워낙 비밀리에 수사를 하다 보니 언론에게 아직까지는 수사 관련 정보를 잘 알려주지 않았고, 그래서 언론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알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닉슨의 측근은 카카, FBI가 알았어도 언론에 자세히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고 여론은 일단 안정되었으니 괜찮은 것 같은. 그래, 일단 급한 불은 껐. 그러나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닉슨은 잠깐, 근데 워터게이트 침입해서 잡힌 애들, 걔네는 지금 뭐하고 있어? 네, 체포되어서 지금 수사 중이고 기소됐답니다. 재판 중이라고. 뭐? 재판? 야, 그러면 걔네가 재판에서 우리가 도청하라고 시켰다는 거 불어버리면 어떡해? 그럼 바로 나한테 연결되잖아. 아까 설명드렸듯 워터게이트에 침입했던 5명은 체포 후 지금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이 재판에서 만일 그들이 정체를 털어놓고 자신이 닉슨이 시켜서 움직였다 라는 것을 다 털어놓으면 닉슨까지 이제 수사가 확대될 것은 불보듯 뻔했죠. 그렇게 되면 닉슨은 모든 게 들통나 버립니다. 큰일이다. 걔네가 벌써 다 분 거 아니야? 지금 시간도 상당히 지났는데. 그래서 닉슨은 부랴부랴 알아보았는데, 그런데 의외의 소식이 들려왔으니, 카카, 아직 안 불었다는데요? 오히려 걔네가 입을 안 열고 묵묵히 있어서 지금 재판이 지지부진하답니다. 어떻게? 그것은 누군가 그들의 입단속을 해놨기 때문인데요. 그것을 한 인물은 바로 존 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닉슨에게 매우 충성스러웠던 백악관의 법률 고문으로 닉슨의 오른팔 정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자진해서 닉슨 캠프에 자원하여 그의 편으로 들어왔을 정도로 닉슨에게 충성했던 사람인데, 그는 워터게이트 5인이 잡혔다는 소식을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안 있어 일찌감치 접했고, 도청을 하려다 잡혔다고? 그럼 우리 닉슨 각하께서 위험한 거 아니야? 걔네 재판받게 되게 뻔한데 거기서 걔네가 우리가 시켰다는 걸 불어버리기라도 하면, 그러면 안 돼. 이러면 각하께서 그들과 곧바로 연결된다. 그리고 그는 재빠르게 움직여 아직 접근 가능할 때 워터게이트 5인에게 은밀히 접근합니다. 너희들 잠깐 이리 와라. 딘 고문님, 이곳까지 저희 잡혀버렸어요. 재판에 넘겨질 텐데 저희는 어떡하죠? 이에 딘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무슨? 너희는 재판에 넘겨져도 증언을 하지 마라. 만일 너희들이 증언하면 사태가 커져서 각하와 관련된 우리 전부가 위험해질지 몰라. 증언하지 말고 최대한 버텨. 안 그러면 너희 잘못된다? 그렇게 입막음을 해두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순히 딘의 말을 듣고 재판에서 증언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판사가 피고에게 워터게이트에 침입하라고 지시한 이가 있었는가? 그런데 이때마다 그들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 아니면 침묵을 유지했죠. 그들이 제대로 증언을 하지 않자 재판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계속 묵묵부답이었어서 재판이 지지부진해졌죠. 그래서 재판에서 워터게이트와 백악관의 연관성은 이들의 진술이 없으니까 엮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판사는 너네 그렇게 진술 안 하면 감옥에서 수십 년 썩는다? 하고 윽박질렀죠. 너희가 묵묵부답으로 시간은 끌 수 있겠지만 어차피 이번 사건은 유죄 판결 날 거고 도청죄는 엄청 무거운 거 알지? 수십 년은 감옥에 갇혀 있을 거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감형받고 싶으면 진술해. 그러나 워터게이트 오인들은 잠시 동요하다가 계속 묵묵부답이었죠. 재판은 계속해서 난항을 겪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아니 저놈들 감옥 갈 게 뻔한데 왜 버티지? 그것은 딘이 아까 만났을 때 그들에게 다른 말도 했었던 것인데요. 딘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너희가 입 다물고 있다가 유죄 판결 받아서 형을 받아도 상관없다. 내가 카카가 힘을 써주시게 해서 너희들을 11개월만 복역하게 해주겠다. 안 그러면 너네들은 도청이 불법인데다 세탁된 돈 소지까지 너희 최소 수십 년형이야. 근데 내 말 듣고 가만히만 있으면 그만큼만 복역하게 해줄 거란 말이야. 너희 만약에 입 열면 각하께서 끝장나시는데 그러면 너희도 끝장나는 거야. 이게 너희를 위한 길이다. 판사가 뭐라 해도 가만히 있어. 그래서 이 반협박 같은 말을 듣고 오이는 묵묵부답이었던 것이죠. 이대로 가다가는 계속 시간이 끌리는 상황. 그리고 대선이 지금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들의 재판은 그때까지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 닉슨이 당선될 게 뻔한데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FBI 부국장 펠트였죠. 와, 그 오인이 입을 열지 않다니 재판은 지지부진. 이대로면 닉슨이 당선되고 당선이 되면 그리고 닉슨이 재선에 성공하면 이 워터게이트 사건도 흐지부지 될 수 있었던 게 지금은 대선 전국이라 범죄자 사면 이런 거 할 겨를이 없지만 일단 닉슨이 재선되고 나면 저 워터게이트 오인이 만일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대통령 특권으로 사면해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워터게이트와 관련된 닉슨의 비리는 완전히 묻히게 되는 것이었죠. 물론 FBI에서 수사한 정보들로 닉슨의 부정부패를 기소하는 방법도 있으나 닉슨이 재선되어 버리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은 당시 미국 정계에서 금기시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실제로도 나중에 닉슨의 부정이 밝혀지고 나서도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은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단죄를 위해서는 닉슨이 선거에서 떨어져야 했죠. 그래서 펠트는 어떻게든 닉슨이 당선이 못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방법을 찾다가 그래,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고 그는 닉슨을 낙선시키기 위해 결심을 하는데 바로 폭로였습니다. 닉슨의 부정부패에 대해 FBI가 수사했던 정보는 자신에게 있으므로 이를 언론에 흘리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그래야지만 닉슨에 대한 여론을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FBI 관련 인사가 정보를 폭로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도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는 마지막 양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국가 안보 문제이긴 하지만 부정과 권력 남용을 일삼는 대통령을 권좌에 있게 할 수는 절대 없다. 그래서 펠트는 은밀하게 정보를 흘릴 언론을 찾다가 당시 민주당 측 언론인 워싱턴 포스트를 보았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이전에 펜타곤 페이퍼 등등 다른 미국의 주요한 폭로들도 많이 해왔던 언론이었기 때문에 펠트의 신뢰를 얻었고 펠트는 그쪽 기자들에게 접근하여 이 정보를 흘렸습니다. 이에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들은 이런 일이 있었다니 좋습니다. 꼭 저희가 이걸 대중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보는 흘렸지만 처음부터 대뜸 닉슨을 건드려서는 안 되었죠. 처음부터 핵심을 들이밀어버리면 백악관에 의해 초반부터 일축되어 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출처를 숨기고 은근히 언론에 알리면서 천천히 대통령 주변인부터 터뜨린 다음에 최종적으로 대통령을 잡아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펠트는 우선 천천히 주변인들부터 건드린다. 그리고 점점 백악관과 연결을 시키는 거야. 이 생각으로 그는 일단 닉슨 재선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그쪽 자금 관리인 같은 사람에 대한 정보 등을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들에게 주었는데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의 우드워드 기자 등을 중심으로 이것이 서서히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단 보도 전에는 실제로 취재를 해야 했으므로 포스트의 기자들이 닉슨 재선위원회 관련 인물을 중심으로 취재에 들어갔는데 기자들은 펠트가 알려준 정보를 토대로 관련 인물들을 집요하게 추적하며 인터뷰를 했습니다. 많은 난항을 겪었지만 마침내 관련자들 중 하나를 인터뷰를 따는데 성공하죠. 이게 마지막입니다. 부디 인터뷰를. 알았어. 사실 나도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데 그러면 응하겠소. 그렇게 닉슨 캠페인의 부기장을 인터뷰한 결과 닉슨의 선거 자금이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관련 기록들은 파쇄되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와, 역시 딥스로트의 말대로. 참고로 이 딥스로트는 펠트의 코드네임이었는데 그는 FBI였던 자신의 신변을 숨기고 이름도 알려주지 않아서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를 그런 코드네임으로만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우선 워싱턴 포스트로 인해 닉슨의 선거 기금이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닉슨의 부정부패에 대한 사실이 보도되었고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대중들은 약간 반향이 있었죠. 닉슨 우리가 지지해주고 선거 기금 마련해줬더니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게다가 사용 기록을 파쇄? 그래서 대중들이 약간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것은 의혹에 불과하다며 일축하는 이도 있었는데 그러나 펠트는 곧 각종 다른 정보들을 워싱턴 포스트에 제공했고 이렇게 여론이 긴가민가 할 때쯤 이제 더 큰 폭로가 터집니다. 닉슨이 그간 쉬쉬했던 감사 결과가 드러난 것인데 닉슨이 선거운동 자금으로 50만 달러 이상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회계감사원의 예비감사 결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이죠. 펠트가 준 정보 덕분에 이것은 더욱 부각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선거 기금으로 수십억 원 규모의 부정을 저질렀다는 소식에 언론은 경악하죠. 특히 지금은 대선 시즌인데 이때 모인 선거 기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것은 여파가 컸죠. 마련해준 기금으로 부정을 저질렀다고? 닉슨 이것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닉슨은 당황하죠. 아니 저 정보는 내가 은폐했던 것들인데 어디서 정보가 새어나온 거야? 어떡하지? 닉슨은 비상사태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어디서 정보가 유출된 것인지 몰랐고 결국 대응이 늦어지고 닉슨은 꽤나 이미지 타격을 입었습니다. 어찌됐건 닉슨에 대한 폭로는 이어지고 여론은 점차 달아올랐죠. 그리고 펠트는 이때다 싶어서 다른 정보들까지 계속해서 흘리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또 30만 달러짜리 수상한 자금 사용과 이에 대한 자료가 파기되었다는 기사가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되었고 워터게이트와 닉슨 재선위원회의 관련성이 점차 제기되기 시작하는 등 이보다 더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점차 워터게이트 사건은 국민들의 관심을 얻게 됩니다. 그러자 닉슨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들이 나옵니다. 닉슨 우리가 지지해줬더니 이런 것들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불씨가 지펴진 상황. 이제 장작을 더 떼서 큰 불길로 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펠트도 이게 시작이다. 국민들의 관심을 얻었으니 이제 나는 더 큰 것들을 폭로하면 그리고 더 큰 폭로를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써 지펴진 이 불씨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사태가 터지게 되니 닉슨과 현재 경쟁하고 있던 민주당 후보 조지 맥거번에게서 엄청난 문제가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정확히는 맥거번의 문제는 아니었고 그와 함께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선거를 치르고 있었던 맥거번의 런닝메이트인 이글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통령 후보로 나온 이 이글턴이 예전에 정신 관련 병력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었다는 것이 하필 그때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력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이걸 치료하기 위해 전기 충격 요법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미 합중국의 부통령이 되기 위해 나온 사람이 전기 충격 요법을 받았다는 것에 여론은 충격을 받았죠. 아니 저런 큰 치료를 받았는데 그럼 그걸 숨기고 출마했던 거야? 게다가 이글턴이 자신의 병력을 숨기고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탓에 이것의 여파는 더욱 컸죠. 이게 드러날 줄이야. 그러나 이에 맥거번은 이런 이글턴을 보호하기 위해 이글턴 나를 속이다니. 그런데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론을 빨리 바꿔야 한다. 맥거번은 부랴부랴 국민들에게 선언했는데요. 괜찮다. 그러면 내가 이글턴을 데리고 정신의학자들한테 상담을 받아보겠다. 병력은 과거의 일일 뿐이고 이글턴은 현재는 치료를 받고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래서 맥거번은 이글턴을 정신의학자에게 데려가서 상담을 받게 했습니다. 어차피 이글턴의 우울증은 다 치료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웬걸 정신의학자들은 이글턴의 상태에 대해 이글턴의 우울증은 재발할 수 있으며 이글턴이 부통령이 된다면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죠. 이 소식을 접한 대중들은 와 저런 사람을 부통령 후보로 야 민주당 완전 이거 이 사건으로 민주당은 완전히 여론의 지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려 맥거번에 대한 지지율이 41%에서 24%로 20% 가까이 급락해 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대중들은
이런 민주당 대신 닉슨의 공화당으로 몰렸습니다. 우리를 속인 민주당보다는 그래도 지금 대통령인 닉슨이 낫다. 맞아, 뭔가 의혹이 있긴 하지만 민주당보다야. 이 뜻밖의 카운터펀치에 워싱턴 포스트와 펠트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펠트는 이제는 다급해졌고 큰일이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빨리 방법을 찾아야. 그래서 펠트는 이제는 워싱턴 포스트 뿐만이 아니라 타임 매거진 등 다른 언론들에게도 정보를 주며 닉슨의 부정에 대한 기사를 폭로하며 워터게이트 불씨에 부채질을 해보았으나 그러나 20%나 되는 사람들이 민주당에게 등을 돌려버린 상황에서 여론을 돌리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때를 틈타 친 닉슨 언론들은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들을 공격하면서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는 그저 닉슨을 깎아내리기 위한 루머에 불과하다. 그래서 대중들은 뭐야, 닉슨 부정행각도 어디까지나 루머였네. 그러면 닉슨 지지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죠. 이에 민주당은 황급히 부통령 후보를 이글턴에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여론의 반전을 꾀했으나 여전히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그래서 펠트는 이러면 닉슨이... 결국 국민들의 관심에서 닉슨의 부패는 멀어져 갔고 이렇게 계속 닉슨의 지지율은 급등합니다. 또한 워터게이트의 오인 역시 너네 진짜 입 안 열 거야? 계속해서 입을 다물고 있어서 대선 날짜까지 워터게이트 사건도 여전히 유죄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 선거일은 지났고 선거 결과는 압도적인 표차로 닉슨은 재선에 성공합니다. 미국 대선에서는 270표를 먼저 얻는 사람이 이기는 것인데 닉슨은 무려 520표의 선거인단을 얻었습니다. 반면 맥거버는 17명에 불과했죠. 이렇게 대선에서 승리하고 재선된 닉슨은 좋아, 재선에 성공했다. 이제 마음 놓고 자신의 두 번째 임기를 이어갈 준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재선에 성공한 닉슨이 맨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 내 정보를 흘린 워싱턴 포스트, 걔네 때문에 정말 위험했어. 이제는 걔들을 어떻게 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닉슨은 워싱턴 포스트가 그간 자신과 관련해서 보도했던 기사들을 알아보았는데 그런데 더 찾아보다가 워싱턴 포스트 말고도 앞서 말했던 타임 매거진 같은 다른 언론들에서도 닉슨에 대한 비슷한 폭로가 나온 것을 발견했죠. 이에 닉슨은 이거 정보는 동일한데 여러 언론에서 나에 대한 기사를 썼네. 그러면 누군가 내 정보를 알고 있었고 이것을 여러 언론에 흘린 것인데. 그리고 닉슨의 측근은 카카, 그러면 혹시 FBI 내부자 중 한 사람이 언론에 정보를 흘린 건 아닐지. 사실 그 언론들이 보도한 정보는 FBI가 아니면 알아낼 수 없는 정보입니다. 게다가 성격이 비슷한 걸로 봐서 어떤 한 사람이 몰래 언론에 정보를 유출한 겁니다. 그런? 당장 찾아내라. 그래서 닉슨이 재선되자 이 FBI 내부자에 대한 색출 작업이 시작됩니다. 닉슨을 떨어뜨리는데 실패한 펠트. 이제 두 번째 임기가 된 닉슨이 그의 정체를 찾기 위해 닉슨 재선위원회를 투입해 눈에 불을 켜고 움직이게 된 것이죠. 그렇게 엄청난 위기에 몰린 펠트. 과연 그는 이 색출 작업에서 정체를 숨기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유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닉슨은 과연 어떻게 자신의 부정행각들이 들통나게 되고 탄핵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별별 역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통령인 닉슨이 건좌에서 내려오게 된 사건,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968년 대통령에 당선된 리처드 닉슨 대통령. 그는 대통령에 오르자 여러 치적을 남겼지만 많은 부정 역시 저질렀습니다. 전편에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10만 달러 이상은 기본으로 저질렀죠. 그렇게 임기 4년이 지나고 그는 또 대통령이 되기 위해 트럼프가 했던 것처럼 재선을 준비했는데 선거에서 확실하게 이기기 위해 위법 행위까지 저지르게 되는데요. 라이벌이었던 민주당의 본부가 있던 워터게이트 복합 건물에 도청기를 설치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발각되고 FBI가 이것에 대해 수사를 들어갔는데요. 이것이 대통령이 시킨 일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이를 더 캐내다 보니 대통령은 이것 말고도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조사하던 FBI 부국장 마크 펠트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대통령을 반드시 단죄할 것이다. 부도덕한 닉슨의 재선을 막으려 하는데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FBI가 그동안 조사했던
닉슨의 부정부패에 대한 정보들을 언론에 유출하는 등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론에도 노출되며 한동안 이슈가 되었지만 어떤 사건 때문에 이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자신의 과거 행적을 숨겼다는 것이 드러나 여론이 닉슨에게로 몰려 펠트의 폭로가 허사가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닉슨은 재선에 성공합니다. 재선된 닉슨은 이제 자신의 정보를 유출한 범인을 색출하려 하는데 자신의 권한으로 FBI 국장을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선출한 뒤 색출을 시작하죠. 철저한 조사에 마크 펠트가 내부자라는 것이 쉽게 밝혀지고 닉슨은 그의 충직한 측근이었던 존 딘으로 하여금 펠트의 처리를 맡깁니다. 하지만 FBI 경력 30년의 펠트는 딘의 회유 정도는 가볍게 뿌리쳤고 딘이 해결에 실패하자 닉슨은 본인이 나서서 지금 국장을 갈아치우고 루켈하우스라는 새로운 국장을 앉혔습니다. 루켈하우스는 엄청나게 쪼는 성격의 소유자였고 국장 직위를 이용해 사사건건 펠트에게 간섭하여 제대로 일을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 내리갈굼에 견디다 못한 펠트는 얼마 뒤 사직서를 내고 부국장에서 물러났죠. 그렇게 펠트는 처리를 했지만 닉슨은 이 사건으로 그렇게 쉬운 걸 딘 그놈은 뭐 이리 쩔쩔맸던 거야? 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죠. 어쨌든 워터게이트 사건은 그렇게 덮이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닉슨 편이었던 전 FBI 국장에게서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요. 그 전 국장이 공식 석상에서 질문을 받는 자리가 있었는데 딘이 그 국장에게 워터게이트에 대한 자료를 준 바가 있었는데 국장이 그 자료들을 파기했다는 것을 실수로 폭로해버렸던 것이죠. 닉슨이 국장을 임명했었고 이 국장은 백악관을 위해 조사 자료를 파기했던 것입니다. FBI와 백악관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커넥션이 노출되자 여론은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워터게이트 사건이 재점화되며 그 자료를 주었던 백악관 법률고문 딘에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사건이 격화되자 닉슨은 기껏 덮어놨더니 또 딘에게 연결이라. 그런데 닉슨은 이때 딘 그놈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딘에게 다 덮어 씌워서 다 그놈이 시킨 걸로 만들어버리자. 이 기회에 딘을 희생양으로 쓰기로 결정합니다. 이 생각으로 닉슨은 딘을 집무실로 불렀죠. 그리고 딘에게 그간 딘이 저질러왔던 일들에 대해 유도하는 말을 하면서 딘 자신이 했던 일들을 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딘은 닉슨이 그런 말을 하게끔 자신을 유도하려는 것 같아서 의아해했는데 사실 대통령 집무실에는 24시간 가동되는 녹음기가 있었기 때문에 딘을 불러서 그의 말을 녹음하여 이를 증거 삼아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술책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상한 낌새에 딘은 적당히 얼버무리고 집무실을 나왔죠. 딘은 녹음기의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대통령이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는구나 라는 것은 아주 잘 알게 되었죠. 닉슨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헌신짝 버리듯 자신을 내치는 그에게 딘은 배신감을 느꼈고 잘 안되니 죄 씌워서 내팽개치를 해? 안되겠어. 편을 바꿔야겠다. 대통령이 한 것들 다 폭로해버리겠어. 그렇게 변절하여 워터게이트 사건을 조사하던 검사와 의원들이 있던 상원위원회에 가서 자신이 그간 했던 행적들을 모조리 폭로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진 워터게이트 청문회에서 딘은 그리고 대통령이 나를 불러서 뭔가 녹음하라고 시켰다. 백악관에 녹음 테이프가 있는 게 틀림없다. 이런 폭탄 발언까지 하게 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동안 대통령이 지시한 범죄 행위들에 대한 내용 역시 고스란히 그 녹음 테이프에 들어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었고 이 테이프가 온 국민의 관심이 되었죠. 그런데 닉슨은 그간 방심하고 있었어서 그 테이프의 기록을 지우기는커녕 그대로 다 놔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워터게이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이 지시했던 내용들은 고스란히 테이프에 담겨 있었죠. 이 상황에서 워터게이트 특별검사는 그 테이프를 제출하라고 소환장을 발부하는데 닉슨은 큰일 났다. 어떻게든 이를 막아야. 야, 대통령 명령이다. 소환장 발부한 특별검사 그놈 잘라버려. 미 법무장관에게 이런 명령 아닌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양심이 있던 법무장관은 대통령이 앞장서 이런 명령을 난 못한다 항의의 표시로 사임해버렸고 부장관마저 같은 이유로 사임합니다. 결국 송무차관까지 내려와 그가 특별검사를 해임함으로써
무려 법무장관, 부장관, 특별검사 이 거물들이 하룻밤 만에 모두 옷을 벗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것은 토요일 밤의 대학살이라고 신문에 대서특필되었고 이런 짓을 한 닉슨에 대해 매우 좋지 않게 생각하게 됩니다. 닉슨 이거 완전. 그리고 닉슨은 이를 무마하고자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 라는 기자회견을 하지만 오히려 이것에 대중들은 사기꾼? 딱 맞네. 닉슨 저 사기꾼. 그가 사기꾼이라고 인식하게 되었고 여론은 더욱 악화되죠. 닉슨은 결국 이에 굴복해 몇 달의 실랑이 끝에 녹음 테이프를 제출합니다. 테이프의 내용이 공개되었고 닉슨이 각종 범죄 행위를 지시한 것은 밝혀졌습니다. 전 미국은 이에 경악했죠. 이제 닉슨이 심판받을 일만 남아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이것으로 바로 탄핵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말을 녹음한 것일 뿐이고 더 확실한 대통령이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있어야 탄핵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FBI를 그만둔 뒤 숨죽이고 있던 전임 FBI 부국장 마크 펠트가 나서게 되니 테이프를 잘 살펴보십시오. 테이프에는 18분 30초가량의 잘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폭로를 합니다. 닉슨은 알고 보니 그 몇 개월 동안 테이프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제출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 대통령은 증거물을 훼손한 증거인멸죄가 되었고 이것을 구실로 탄핵의 물꼬를 틀 수 있게 됩니다. 펠트는 퇴사를 했음에도 꿋꿋이 자신의 부하들을 동원해 이런 것까지 추적하고 있었던 것이죠. 대통령의 증거물 훼손, 이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였고 이것을 시작으로 닉슨에게는 줄줄이 권력 남용, 사법 절차 방해 등의 죄가 씌워지게 되었고 이제는 탄핵될 것이 뻔한 상황. 결국 닉슨은 이를 인정하고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남으로써 워터게이트 사건은 막을 내리게 되죠. 한편 닉슨을 배신한 존 디는 사건 해결에 지대한 공을 세운 대가로 자신이 했던 것들을 사면받았다고 합니다. 이후로 그는 대통령에 대해 비판하며 이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게 되죠. 워터게이트 사건은 처음에는 도청죄로 시작하기는 했지만 대통령이 사임할 정도까지 사태가 크게 번진 것은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 라고 기자회견을 열었으면서 뒤로는 자신의 녹음 테이프를 훼손하여 위증을 했으니 엄청난 중죄가 된 것이죠. 한편 닉슨 이후에는 부통령 제럴드 포드가 대통령직을 승계하는데 포드는 얼마 안 있어 대통령의 특권으로 닉슨을 사면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른 사면 때문에 미국 국민들은 분노했고 결국 포드는 재선에 실패하게 되죠. 닉슨은 이미지 회복을 위해 물러난 후 여러 책을 집필하며 힘을 썼지만 여전히 닉슨 하면 워터게이트고 워터게이트 하면 닉슨일 정도로 닉슨은 무슨 게이트의 대명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편 사건 해결에 큰 공을 세운 마크 펠트는 사실 죽기 전까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다가 삶을 마감하기 직전에 자신이 정보 유출자였음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윌북 출판사의 진실의 흑역사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추천사를 쓴 책이기도 합니다. 진실의 흑역사는 인간의 바보짓들 가운데 거짓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작가의 직업처럼 팩트체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도 없었고 인공위성이나 구글 지도도 없던 시대였으니 진실의 흑역사를 보는 내가 이 시대에 사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나도 분명 이런저런 말에 휘둘리기 쉬운 연약한 인간인데 100년쯤 전에 태어났다면 어떤 허위 정보에 혹해서 넘어갔을지 잘 감이 잡히지 않네요. 그때는 이런 책도 없었으니 속고도 속은 줄 몰랐을 겁니다. 더 이상 거짓말에 속고 싶지 않은 분들께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별별 역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